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또 정부 규제가 없는데 규정도 안 만들어 놓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참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진짜로. 규제를 하고는 싶은데 본인들 능력이 안 돼서 규정도 만들어 놓지 못하고 굉장히 그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 옥겜스에서 대외 협력이라든가 이제 국회, 정보기관과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혹은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정부하고의 그 분쟁이나 이슈들도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화폐, 코인 이와 같은 관련된 분쟁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입법 청원이라든가 선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열심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세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앞서 1차, 2차 세션 다 보셨다시피 저희 법무법인 옥힘스 그리고 옥힘스 블록체인 센터의 이 어벤져스들 해결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하세요. 항상 24시간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의 송인혁 변호사님은 일정한 톤으로 항상 24시간 진지한 모습으로 고민을 해주고 계시고, 두 번째 세션을 맡으셨던 김병석 변호사님은 항상 벽을 보고 고민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세션의 우리 연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고민을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세션,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 블록체인 센터장, 저희 블록체인 블록체인 팀을 이끌어주고 계신 권호훈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암호화폐 규제 최근 동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단에 두 분 발표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드렸다면은, 저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의 포괄적인 모습,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한국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좀 리스크를 해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이었죠. 금감원이 국내 기업의 ICO를 진행했던 기업의 실태 점검을 진행하는 적이 있습니다. 요새 금감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다.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라 금감원이 이렇게 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와 국내 기업 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을 현지에서 환전해서 송금했다. 여기 실태 점검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 말이 좀 이렇게 인상 깊은데, 한글 백서 및 국내 홍보 등을 고려할 경우에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거꾸로 ICO 프로젝트들이 사실 대부분 보면 한글 홈페이지로 만들고 한글 백서만 만들고 한국에서는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진행한다면은 한국 정부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한국 ICO 프로젝트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한국에서 이런 우리들이 하지 말라고 왜 했냐? 그래서 검찰을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던 게 당시의 논조였고요. 실제로 근데 김건희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아갈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인상적인 게 17년 하반기 이후에 총 규모가 약 5천억 원, 1개사 평균 330억 원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을 보면은 참 이런 금액이 나오나 싶은데, 이때 이더리움이 한 70만 원 정도 했었잖아요.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런 금액이 당시는 좀 몇 군데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원 이상이 4개사나 됐다. 이런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이후에 금감원 쪽에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무인과 영업행위다. 이게 왜 자본시장법이 나오냐라고 한다면은 토큰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무인과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벌금 또는 징역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법상 과대 광고 사기다. 이거는 백서가 IR 전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서상에 어떠한 프로젝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드바이저를
넣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허구의 인간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어드바이저 과장된 얘기를 한다던가 했을 때 이런 프로젝트들이 형법상 과대광고하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그 실태 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래 같은 행위들이 무지된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유사수신, 그 두 번째 다단계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뒤에 나오는 이채승 변호사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주실 텐데요. 어쨌거나 이 네 가지가 정부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두해 주셔야되는 거. 지금까지의 발단을 보게 되면은 정부 방침이 나온 게 법으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단지 가이드라인만 나왔어요. 그게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라고 표현하는 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정확한 용어를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약간 좀 어감이 좀 그렇죠. 근데 정부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그 용어들을 일반인들이 약간 약간 거부감을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암호화폐 거래소인데요. 그걸 규제 법적 근거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도권 내에서 은행을 통해 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규제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그 가장 강력하게 은행을 규제하는 게 바로 자금 세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좀 깁니다.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근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민원 넣어보셨나요? 은행에다가 보험 불안전 판매했다 민원 넣으면 금감에서 바로 전화 온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은행이 그걸 싫어해요. 민원 넣는 거를. 근데 은행한테 민원을 넣어도 금감원이 전혀 안 건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자금 세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은행한테 큰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자금 세탁에 관련해서 뭔가 발견했다. 그래서 거래 정지하면은 거래 정지당한 사람이 민원 넣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그건 은행이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은 즉슨 그만큼 은행한테 프레셔를 주는 거예요. 자금 세탁을 다 이렇게 잡아라. 그래서 이걸 자금 세탁에 대해서 이걸 활용해서 거래소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해외에서 거래소랑 일을 하신다거나 해외 프로젝트 하실 보면은 KYC, AML 귀에 못이 박혀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다 자금 세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행한테 KYC, Know Your Customer, 네가 누구랑 상대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라는 의무를 그냥 부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만약에 내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농담으로 북한의 김정은이랑 거래했어요. 그럼 근데 나 몰랐다 이 김정은이지 하지 말랐는데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몰랐다 네 잘못이다. 그래서 KYC 의무가 은행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AML, 그러니까 Anti Money Laundering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거예요. 네가 몰랐으면 네 잘못인데 그 시스템을 갖춰놨어야지. 예를 들어서 AM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가지고 달아보던가 스크린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걸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문제라는 거예요. 은행이 거래소들이 와 거래를 할 때도 과연 그 거래소에서 오는 돈들이 어떤 돈이냐 은행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사실은 좀 알기 힘들죠. 이게 자기가 거래한 것도 아니고 거래소에서 돈 막 집어넣어 주는데 이게 누구 돈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거래소가 그냥 기업이라고 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기업이 그냥 번 돈인데 거래소는 자기가 번 돈이 결국에 그게 아니죠. 회원들이 집어넣은 돈인 거잖아요. 그거를 은행이 다루게 되는 순간 은행은 지금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낼 때는 자금 세탁 방지를 더 빡세게 해라라고 하는 게 바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이런 이상한 좀 전례 없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은행이 여러분 가상계좌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등록금 내고 가상계좌 내 이름으로 내보는데 그 내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가 내가 맞는지 실명 인증인지를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이쪽 가이드라인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싼 경우 농협에다 돈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만든 농협 가상계좌가 진짜 나인지는 제가 실명 인증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서는 그거를 예를 들어 빗성, 코인원, 일부 4대 거래소에 해당하는 코빗, 코인원, 업비트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은행 제도권에서 이 가상 계좌에 대한 실명 인증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래소들은 뭐냐?
허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안 해주냐? 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뭐 이런 식이에요. 금감원이 그냥 공문을 보내요. 은행에. 지금 만약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자산운용서도 받는다고 해요. 보면은 이거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은 하지 말아라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최근에 이제 코인이즈가 아주 오타가 있네요. 2018년 8월입니다. 코인이즈가 실명 확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 소위 벌칙 계좌라고 하죠. 그게 뭔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벌칙 계좌로 투자자 자금을 운용했다는 이유로 농협은행이 거래 중단을 통보한 사건이 있었는데 코인이즈가 이거는 대체 어떤 근거로 나 거래를 중단하냐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가처분을 걸었어요. 좀 복잡한 이름의 가처분입니다. 법인 계좌 입금 정지 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내가 내 통장에 돈을 넣겠다는데 왜 그걸 막냐? 그 막는 거를 막아달라라고 이제 가처분을 낸 거죠. 근데 그게 인용이 됐어요. 법원이 들어보니까 거래소 말이 맞네. 왜냐? 은행이 그걸 막을 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시게 되면은 가이드라인상의 은행의 입금 정지는 의무가 아닌 재량이다. 은행 마음이다라는 점. 은행이 코인이즈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요청을 거절했다는 점. 제가 말씀드렸죠. 실명 확인 서비스는 지금 현재 4개의 회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이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확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아니 왜 다른 데 해주는데 여기는 안 해주냐? 이게 뭔가 평등의 원칙상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이 됐어요. 정부의 지금 스탠스는 뭐냐면 금융위에서는 그래 이거 만약에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되는 경우에 인정해 줄게. 하지만 그렇게 허용해 줄 수는 없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부는 계속해서 특근법을 이용해서 그 거래소 규정할 테니까 만약에 거래소가 마음에 안 들면 일일이 다 소송 걸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저희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야 뭐 소송이 많아지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긴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이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어쨌거나 한 가지 또 임플리케이션은 정부 입장에서는 법원이 만약에 뭐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한다면 그걸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서로 약간 책임 넘기기예요. 누가 손대고 싶지 않는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향후 거래소와 관련된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 특근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잘하면 뭐 7월쯤에 통과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래소 운영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이 되고요.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또는 임원이 유사실신 등의 정보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기존의 거래소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런 법이 통과가 돼서 국민적으로 신뢰를 좀 더 거래소들이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4대 거래소를 제외하면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또 거꾸로 이걸 발급받지 못하면 신고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수준으로 좀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금융의 입장은 사실은 좀 살펴보면 4대 거래소가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의 99%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회사들 말고는 그냥 정리하자. 뭐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IEO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IEO는 Initial Exchange Offering이라고 다들 아실 텐데 ICO가 약간 좀 주춤하면서 퍼블릭 세일이 좀 약간 쉽지 않아지면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이제 판매하는 형태의 그런 세일즈 방법을 보시면 될 건데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팀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하기 직전 단계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대신 판매해주는 형태로 되게 되는데, 사실 저도 IEO 계약서를 보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위탁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일단 매수해요.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 판매라면 거래소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쳐서 판매만 해주겠다는 게 위탁 판매고요. 직접 다 매수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 IEO는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정부가 발표자를 했을 때 ICO를 디지털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 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ICO, IEO, STO 명칭에 관계없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투자금 조달한다면 전부 다 정부 규제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IEO가 아예 안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ICO가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희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해외에 법인을 설립을 한다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외 법인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통한다면 결국 IEO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O 결론적으로 ICO가 크게 다르진 않다. 이게 IO라고 해가지고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IO의 경우에는 분쟁 가능성이 더 낮아지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ICO보다 분쟁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ICO라는 건 통상 해외에서 진행이 되는데 뭐 분쟁 해결 방식을 국제 중재 해결 방식을 정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ICO 주체 자체가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소송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몰타나 지브롤타 여러분도 혹시 몰타 가보실 분 계신가요? 지브롤타 어디에 붙었는지 아시나요? 예. 아마 이번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지브롤타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브롤터는 또 특이하게 스페인 땅에 있는데 영국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 그런 규제 상황이 놓여 있는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브롤터에 있는 회사한테 소송을 걸기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1억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2억 3억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IO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내가 뭔가를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 멱살 잡을 때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한국에 뭐 뭔가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너네가 진행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접근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입니다. 또한 또 ICO는 통상 발행 주체와 투자자 간의 어떤 행위인데 IO의 경우에 중간 매개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1대1로 어떤 분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거래소도 있고 뭐 거래소를 소개해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브로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적인 형태로 분쟁이 발생해서 조금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IO를 통해서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안정성이 있는지 뭐 공익력이 있는지 잘 따져보자라는 게 뭐 교훈적인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STO에 대한 얘기를 좀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O가 무엇의 약자냐면은 Security Token Offering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증권형 토큰 발행입니다. 네, 그래서 증권형이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증권이 무엇인지 사실은 여러분들 어렴풋하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한 2017년쯤에 핀마가 스위스의 금감원 같은 곳인데 암호화폐를 크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이렇게 나눠봤는데 왜 이렇게 나누냐? 왜 굳이 나눌까요? 핀마의 경우에는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무엇인지를 좀 약간 좀 지정해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금융 당국인데 우리가 굳이 뭐 우리와 관계없는 지불형, 유틸리티형까지 우리들이 규제해야겠냐 하면서 우리들은 증권형의 경우에는 우리들 나와바리 들어온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조심해라고 하는 거죠. 이제 ICO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증권형 또다시 지분형, 채무형, 펀드형 나눈다고 했어요. 이게 스위스 기준입니다. 지분형이란 무엇이냐면은 주식의 회사의 지분을 표상하는 걸 보십니다. 여러분들 뭐 저희들이 최근에 뭐 인보사 주주 소송하고 있지만 그 주주들이 왜 회사를 사용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나의 어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걸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이라는 것은 회사의 소유권을 의미를 합니다. 여담이지만 그 스타트업들이 왜 이렇게 ICO의 길을 쓸까요?
사실 스타트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분 희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는 대표가 있는데, 주주가 있는데, 뭐 투자를 받고 싶지만 투자를 받으면 내가 회사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새로운 새로운 투자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라는 게 등장하니까 아니 굳이 지분 희석이 없어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 사실 지분형 토큰이라는 건 사실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서는 ICO를 할 때. 그걸 안 하려고 지금 토큰을 발행했는데 굳이 지분형이 있을 수 있겠냐. 아직까지 지분형 토큰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봤을 때는. 그다음에 채무형 토큰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그러면서 그 토큰을 예를 들어서 회사부터 100만 원씩 샀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결국 회사가 우리가 다시 100만 원을 돌려줄게 어떻게든. 근데 100만 원만 돌려받는다면 그 사람으로서는 뭐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얹혀가지고 딴 것도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많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요새 그 배당형 토큰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다 보장해주면서 플러스 수익까지 배당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이 핀마가 본다면은 이거는 증권은 아니냐 채무형 토큰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펀드형은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펀드에 넣으셔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주식 가치가 내려오면. 그러니까 돈을 잃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빌리는 거랑 다른 거죠. 채무형은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건 돈을 다 갚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면 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펀드형인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당형 코인이랑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핀마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소위 피앗 머니, 그러니까 명목 화폐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형태의 어떤 수익 구조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들 나와봐이다라고 하는 게 핀마의 태동입니다. 그래서 지분형, 채무형, 펀드일 경우에는 STO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전에는 왜 STO란 말이 없었고 ICO만 얘기했냐? 라고 하면은 사실 암호화폐의 발행의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은 암호화폐 발행의 가장 큰 매력이 뭘까요? 24시간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거래소가 그럼 거래소의 얘기고 암호화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암호화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아까도 김병석 교수님 말했지만 사실 회계 장부에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빗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왜 다 기입했느냐? 기입하라는 법이 없어요. 그냥 기입한 겁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제에 사각지대인데 이게 증권형이 되는 순간 핀마나 금감원이나 싱가포르의 MAS나 홍콩 SFC나 달라붙는다는 거죠. 내 나와봐야 왜 들어오냐? 라고 하는 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STO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근데 ICO가 좀 재미가 없어지면서 어떻게든 좀 토큰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보상을 해주자라고 해서 증권형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ICO 잘 안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미국에서는 지분형 유틸리티형 이런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암호화폐를 새로 만들면은 그건 다 증권 아니야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딱딱 나눠지지가 않아요. 증권이 무엇인지가. 미국은 증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하위 테스트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넣었는데 어딘가 넣었는데 내 노력이 아니라 제3자가 노력해가지고 가치가 올라간다. 그런다면 그건 다 증권을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투자 계약 상품이라고 하는데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딴 나라 가면은 지금 지분형, 유틸리티형만 해당하면은 마음대로 ICO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못하니까 미국에서 안 했던 거거든요. 미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의 사모만 했습니다. 레귤레이션 D 이런 쪽 들어보셨을 거예요. 49인 이하면 팔거나 전문 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에 했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왜냐? 이제 증권형을 다들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증권형 토큰을 어떻게 내 나와봐이라고 했지만 그 말의 합의는 여기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증권법만 지키면은 이게 뭐 디지털이건 뭐건 STO 이름이 뭐건 간에 발행해주게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STO 보면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미국 쪽에서 기회가 있다고 봐요. 미국에서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STO 가이드를 제정해서 좀 나오긴 했는데요. 미국만큼 자세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ICO, STO 전면 금지 입장에서 특별한 발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거 STO 한국 되기는 되는 거냐라는 게 다음 질문이 될 텐데. 먼저 기존 법제를 봐야 돼요. 제가 저희한테 자문 오시는 자문을 의뢰하시는 클라이언트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새로운 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현행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 것인가를 같이 논의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선을 넘어서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자본시장법상에는 크게 6가지 증권이 있습니다. 뭐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게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증권을 이렇게 나누지가 않았어요. 미국은 제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통과하면은 그 증권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싱가포르는 증권형을 3가지 나누어 있었잖아요. 지분, 채무, 그 다음에 펀드형, 정확하게는 컬렉티브 인베스트먼트 스킨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한국은 더 자세합니다.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열거. 그러면서 보시게 되는데 수익증권은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만 발행 가능합니다. 근데 집합투자업자 소위 말하는 자산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ICO 하시는 분들 중에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안 계시잖아요. 집합투자업자 만드시려면은 자본금 2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생 결합증권은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만 또 가능한 거고요. 증권 예탁증권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없는 예탁결제원만 가능하고 지분증권은 불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식을 여러분 비트코인 막 정말 많이 적을 수 있죠. 사토시 단위로 엄청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지분은 그러니까 한 주는 원칙적으로 분할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그 생태계 안 맞는 블록체인 생태계. 그리고 채무증권은 종이 등록사채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해당이 하지 않아요. 그럼 딱 하나 남은 게 바로 투자계약증권인데 투자계약증권이라면은 여러분들 제가 미국의 증권에 대해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투자계약증권 한국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 투자계약, 인베스트먼트 컨트랙. 미국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제도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에서 단 한 건도 투자계약증권을 승인한 적이 없어요. 금감원에서는 금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투자계약증권은 굉장히 보충적인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게 되면 다른 것부터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배당형 토큰이 된다면은 이게 돼야 될 텐데 만약에 기존의 법조를 본다면 배당형 토큰 뭐냐면요 수익 증여부 채무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도 있지만 수익도 나눠준다. 그래서 수익 증여부 채무증권으로 발행을 하라라는 게 이 코인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채무증권은 종이 또는 등록사채만 된다고 하니까 이 디지털로 된 화폐로는 안 된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당형 토큰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따져보셔야 돼요. 법적으로 과연 그게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지 여부를. 그럼 아예 안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증권신고서를 아예 안 내면 돼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이게 너무 일이 많잖아요. 금융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다 볼 수는 없으니 굉장히 시장의 영향력이 미미한 3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면제되는 세 가지인데 그게 소액 공모,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사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는 좀 자세하게 안 넣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소액 공모는 대략 한 10억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ICO 투자를 하면서 10억 받으려고 날릴 수익이 쉽지 않죠. 10억이라는 숫자도 전후 1년 동안 전부 다 발행한 걸 해서 10억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야지 또 10억을 할 수가 있어요. 소액 공모로.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또 17가지 그 서류들을 공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으셔야 돼요. 현금으로. 근데 문제는 금융기관 중에서 누가 먼저 손들고 내가 그 우리나라 최초의 소액 공모 STO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데가 과연 있을까라는 점이 문제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금융기관에 공문이 가요. 근데 절대로 암호화폐 다루지 마. 정말 금융기관 자기들 라이센스를 걸고서 하는 일인데 물론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 공모는 의미는 없어요. 공모는 그냥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요. 하지만 금융감원에 밑보였을 때 금융기관이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거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의 그 공모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소액 공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형.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일단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중개업체도 이런 리스크를 좀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직접 중개업자 회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안고서 우리가 한번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자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증권 크라우드 펀딩이. 마지막으로 사모가 있는데 사모는 공모의 반대말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게 그냥 반대로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공모의 반대말인데 그럼 공모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공모라는 거는 증권을 발행할 때 그게 뭐든 간에 49인 이상한테 49인을 초과해서 50인 이상한테 그거를 증권을 권유하게 되는 공모라고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는 순간 증권 신고서를 금융위가 딱 받아가지고 오케이 해야 돼요. 근데 STO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9인 이하로의 49인 이하에게만 판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프라이빗 세일은 어차피 뭐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당 한 2, 3억씩 받으면 한 60억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호로 토큰을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해당하는 제가 토큰을 꺼냈지만 해당하는 증권을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3호도 쉽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 마지막 슬라이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국이 좀 답이 없다면은 해외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에요. 미국에서도 소위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 반행 시장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폴리매스 같은 STO 플랫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셨긴 했을 겁니다. 그런 STO 플랫폼이 하는 게 뭐냐면은 증권을 발행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발행을 하게 해주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에도 면제 사유가 있었잖아요. 뭐 소액 공모라든지 사모라든지 뭐 이런 식의 면제 사유들이 미국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 레귤레이션 D 같은 경우에는 그 어크레디트 인베스터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에게 팔 경우에는 증권 발행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누가 전문 투자자를 찾아줘요.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네 이 팀이 이런 STO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이 관심이 있으면 사세요라고 이렇게 오퍼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 발행 시장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을 하더라도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레귤레이션에 맞춰서 발행한다면 STO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발행뿐만 아니라 이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데 그 유통 시장이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STO 거래소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증권의 발행 규제도 있지만 증권의 유통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 나와바리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 거래소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거에 대한 인가가 아직 많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현재 지브롤턴이 몰턴이라는 뭐 제가 말하는 암호화폐 선진국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암호화폐 선진국에서는 미국 눈치 좀 덜 봐가면서 유통을 위한 거래소가 좀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대만에 가가지고 지브롤터 STO 거래소를 만드는 분을 만났는데 한 올해 연말쯤에는 지브롤터에서 STO 거래소가 좀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은 좀 확신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거래는 안 됩니다. 거래는 안 되고 거기에 상장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상장이 무슨 의미냐고 하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거래소에 증권이 상장된 것만으로도 특정한 효과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유통은 아직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만약에 유통이 STO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폭발적인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올해는 STO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한국 프로젝트들이 해외에서 가능한 방안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오늘은 좀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됐지만 다음 세션이나 그다음 세션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STO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